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주요 대지형들의 형성 과정과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5단원의 핵심 개념인 화산지형,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해안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산지형과 관련되어서 주요 화산활동 지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요 화산활동 지형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기스코 산지에 걸치고 있어서 화산활동이 나타나는 지역들과 신기스코 산지에 걸치고 있지 않지만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신기스코 산지에 걸치고 있어서 활산활동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태평양 조산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습니다. 먼저 환태평양 조산대 같은 경우에는 이 태평양판과 서로 충돌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들은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모두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불의 고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불의 고리라고 할 때 고리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고리로 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반지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자로 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면 태평양을 반지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태평양 동안 지역 같은 경우, 태평양의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루샨 열도, 이 알루샨 열도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의 남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알루샨 열도와 그 다음에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편이고, 태평양의 서안 지역에서는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의 지역들이 이 화산 활동이 대표적으로 활발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충돌하는 지역들이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유라시아판,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은 다 대륙판입니다. 다 대륙판이라서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 화산 활동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알프스 산맥 쪽에 위치하고 있는 폼페이 같은 지역, 이탈리아 지역에 위치한 폼페이 같은 지역이 예전에는 화산 활동이 좀 나타났던 곳이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들이라서 지진은 많이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 자체가 활발하진 않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기스코 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고 두 번째로 아이슬란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하면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 확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중앙 해령의 일부에 해당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해양판이 확장하는 곳이라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번 동아프리카 지구대와 2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 판이 확장을 하면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와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가 약해진 지점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났다. 이 하와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이 태평양판이 확장되면서 하와이가 화산 활동이 형성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태평양판 중에서 일부 지각판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지각 틈을 통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와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이 확장된 경우는 아닌데 이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화산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산 지형이라고 하면 지하의 마그마가 용암, 화산재 등의 형태로 지표 위로 분출되면서 형성되는 지역들을 우리가 화산 지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판의 발산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든지 대서양의 중앙 해령, 또는 판이 충돌하는 수렴하는 지역에 위치한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이 화산 지형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하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판이 충돌하거나 발산하는 것과 무관하게 지각이 약해진 틈을 통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형성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요 화산 지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층화산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층화산이라고 하면 용암과 화산재 및 화산 쇄설물들이 층층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화산을 우리가 성층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원뿔 모양의 화산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층화산들 같은 경우에는 용암, 화산재, 화산 쇄설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퇴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산 분화가 발생한 곳에서 주로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후지산과 필리핀의 마이온산이 대표적인데, 이 지역들 이러한 그 성층화산들 같은 경우에는 용암, 화산재, 화산설설물들이 오랜 시간 퇴적되어서 원뿔 모양이기도 하고 그 화산의 규모 자체도 또 큰 편입니다. 오랫동안 그 화산 활동이 이 지역에서 고정되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산의 규모도 큰 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성화산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순성화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 지리를 선택한 학생분들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순자가 마찬가지로 또 방패 순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약간 방패 모양처럼 넓고 완만하게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성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순성화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지 용암이 분출하면서 형성된 방패 모양의 화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테이블 위에다가 물을 한 방울 흘리면 물이 멀리 퍼져나가면서 그 흩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작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용암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크고 점성이 낮은 현무암지 용암 같은 경우에는 분출을 했을 때 멀리 퍼져나간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의 모양 자체가 전반적으로 방패 모양처럼 경사가 완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편이고요. 산록부라고 하면 산의 아랫부분, 그 정상 부분과 반대로 산의 아랫부분을 우리가 산록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용암동굴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암동굴 같은 경우에는 세계지리에서는 내용 자체를 깊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이 순성화산의 인근 지역에서 용암동굴이 나타난다는 것 정도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순성화산의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산이 대표적인 순성화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암도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용암도미라고 하면 약간 좀 낯설실 수가 있는데, 한국 지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냥 종상화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종상화산과 거의 사실상 똑같은 개념인데, 이 종상화산 같은 경우에는 그 화산의 모양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볼록 솟은 형태, 종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종상화산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는 돔 형태라고 해서 우리가 그 용암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용암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순상화산과 반대로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면서 형성된 지형인데, 이 점성이 크다고 하면 우리가 앞서서 물을 예시로 들었는데, 요번엔 반대로 잼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테이블 위에다가 잼을 한 방울 흘리면 잼이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볼록 솟은 채로 굳어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라고 하면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가까이 좀 모여있는 채로 굳어서 그 화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 모양의 화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돔 모양의 화산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화산은 우리가 용암돔이라고 부르고요. 전반적으로 경사가 그래서 급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암대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용암대지라고 하면 유동성이 큰 혐오한지 용암이 지표의 갈라진 틈을 따라서 대규모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평탄한 지형을 용암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지표의 갈라진 틈을 통해서 분출하는 것을 열화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열화분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가판이 있고 지표가 있고 아래쪽에 마그마가 있는데, 이 지가판의 갈라진 틈을 통해서 용암이 분출하는 현상을 우리가 열화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암이 그 대지를 가득 메우는 형태를 우리가 용암대지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용암대지가 나타나는 지형이 인도의 데칸고원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칼데라라는 지형이 나오고 있는데요. 칼데라라고 하면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분출 이후에 화구가 함몰이 되면서 본래 화구보다 지름이 훨씬 더 큰 분지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칼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칼데라라고 하면 화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이렇게 마그마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겠죠.
이 안에 마그마가 있는데 이 마그마가 분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공간이 비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점들이 지각이 약해지게 됩니다. 지각 자체도 얇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산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 분화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화구가 무너지면서 기존보다 더 큰 분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칼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칼데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분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리가 이걸 칼데라 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물이 고이면서 호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칼데라 호라고 부릅니다. 칼데라에 호수가 생겼다는 거죠. 칼데라 호가 형성된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칼데라의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 미국의 클레이토 호가 대표적인 칼데라 호고요.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호가 또 대표적으로 칼데라 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 천지가 또 대표적인 칼데라 호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화산지대 주변에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산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왠지 굉장히 토양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산재의 토양에는 무기 물질들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토양 자체가 비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산지대 주변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 자체가 비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업이 발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 지역 근처에서는 포도라든지 오렌지 등을 키우는 순목 농업이 발달한 편이고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탐보라 화산 주변에서는 벼농사라든지 커피 농업이 발달한 편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주변에서는 열대과일, 바나나라든지 오렌지 이런 것들을 키우기도 하고요. 또 화산 주변 지역에서는 은이라든지 유황, 구리와 같은 광물들이 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산 주변 지역에서는 이 은, 유황, 구리 등을 채굴 하는 광업이 발달하는 편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칠리라든지 페루 같은 지역들은 구리 생산량이 많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화산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가판이 뜨거운 편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지열 발전이 발달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열 발전이 발달된 지역들은 대표적으로 전반적으로 신기조선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들이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멕시코, 아이슬란드, 케냐 이런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지열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국가들은 필리핀, 뉴질랜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탈리아도 시험에서 언급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산 주변 화산을 끼고 있는 국가들은 이 화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온천이라든지 간헐천 등의 이 지형들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국가들이 일본,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화산 지형들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면 석회암이 분포한 지역에서 이 석회암이 물과 만나면 돌이 녹아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용식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암석이 물이라든지 공기와 맞닿으면서 성질이 변하는 작용을 우리가 큰 관점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용식작용, 화학적 풍화작용에 포함되는 개념이란 거죠. 이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으면서 여러 지형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지형들을 우리가 묶어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석회암이 물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석회암층이 분포하는 지역이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석회암이 물과 만나야 한다는 점에서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풍부한 습윤한 기후 지역에서 주로 발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이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대표적인 지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리네가 있는데요. 우리가 돌리네라고 하면 석회암의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으면서 움푹 파여진
지역을 우리가 돌리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움푹 파인 땅을 우리가 다른 말로 와지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석회암이 용식작용을 받으면서 형성된 와지를 우리가 돌리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돌리네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돌리네가 두 개 이상 합쳐진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발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우발레가 또 규모가 커지면 이름을 따로 바꿔서 폴리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탑카르스트라는 지형이 있습니다. 자, 탑카르스트라고 하면 석회암이 빗물이라든지 하천, 해수와 같은 물과 만나면서 차별적인 용시 및 침식 작용을 받으면서 남은 탑 모양의 봉우리를 우리가 탑카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물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로 고온도 아습한 지역에서 발달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뭐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이제 빨간색의 석회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석회암이 물과 만나면 돌이 녹아버리게 되면서 석회암만 남고, 석회암이 아닌 돌만 남고 나머지 그 석회암들은 녹아버린다는 거죠. 용시작용을 받아서 없어진다. 그러면서 남은 봉우리를 우리가 탑카르스트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물과 만나면서 돌이 녹아버리는데, 다른 돌들은 그렇지 않아서 일부 돌들, 석회암만 용시작용을 받고 다른 돌들은 용시작용을 받지 않는다라 해서 우리가 이걸 차별적인 용시 또는 침시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봉우리를 우리가 탑카르스트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아래 나와 있는 할롱베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이 탑카르스트로 유명한 동네가 중국에 있는 구이린, 그리고 베트남의 할롱베이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이린과 할롱베이 같은 경우는 꼭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지리에서 평가원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다 통틀어서 카르스트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내고 있습니다. 참 제가 매년 수능을 볼 때마다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이 카르스트 지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능에 출제가 되면 정답률이 70%대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 난이도만 보게 될 경우에는 70%보다는 좀 더 정답률이 높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근데 매년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 카르스트 문제를 보면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또 학생들이 제일 암기를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그 주요 지형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안 외우거든요. 특히 탑 카르스트와 관련돼서 중국 구일인가 할롱베이가 대표적이라는 것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몇 개의 그 특정 지형들은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카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렌이라고 하면 용식되지 않고 남은 석회암이 지표로 남으면서 드러난 암석기둥의 모양 그 지형을 우리가 카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그 타카르스트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용식이 된 다음에 석회암이 아닌 돌들 중심으로 남은 봉우리를 우리가 타카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른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용식되지 않고 남은 석회암 봉우리들을 우리가 카렌이라고 부릅니다. 뭐 사실 카렌과 타카르스트 자체를 실제 시험에서 엄청 집요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하지 않긴 한데 그 차이점이 있고요. 이 카렌 같은 경우에는 형성되는 원인 중 하나가 용식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특정 지역들이 건조해졌을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식 작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석회암이 남은 형태들이 카렌이라는 지형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카렌이 나타나는 곳들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랑칭기라는 지역과 중국의 성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림이라는 이 말 자체가 돌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뜻인데요.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아래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 돌 기둥들이 여러 개가 서 있다 보니까 약간 돌로 만들어진 숲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특히 이런 거 모양을 좀 보면은 약간 그런 것 좀 생각나지 않나요? 중국의 무림 고수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그 배경이 약간 좀 연상이 되죠. 그런 지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렌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이 석회동굴이라는 지형이 있는데요. 지하에 깊숙이 박혀있던 이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표수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석회암층이 용시되면서 만들어지는 동굴을 우리가 석회동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석회동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종유석, 석순, 석주와 같은 여러 지형들이 발달하는 편입니다.
이 석회 동굴로서 가장 유명한 지형 중 하나가 슬로베니아에 있는 포스토이나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제 친구 중 한 명이 여기에 그 한번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친구가 이제 염색을 한 다음에 이 지역에 여행을 갔었는데, 참고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석회 동굴과 같이 석회암이 나타나는 곳, 그 지형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석회암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그 물과 만나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유럽의 일부 지역은 물 자체에 석회질이 많이 좀 함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석회질이 실제 몸에도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친구 보고 염색을 하고 갔는데 그 석회질이 좀 포함된 물로 머리를 감으니까 그 염색약이 다 빠지면서 약간 탈색된 것처럼 그 머릿속이 변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중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뭐 라는 말씀 하나 드리면서, 자, 여기서 또 석회동굴 내에서는 종유석, 석순, 석조와 같은 여러 지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종유석이라고 하면 얘는 천장에 달린 애입니다. 이게 종유석에 해당이 되고요. 이 종유석이 이름이 종유석인 이유는 이 종자가 이제 그, 그 U자 같은 경우가 한자로 그 우유할 때 U자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매달린 모양이 약간 뭐 소나 뭐 다른 동물들의 젖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 종유석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석순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자라는 걸 우리가 석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석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우리가 그 죽순 있죠. 대나무 자라는 그 대나무 자라는 죽순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석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끔씩 이 종유석과 석순이 서로 성장하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기둥을 우리가 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자가 기둥 주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어서 돌기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종유석, 석순, 석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석회암이 물과 만나면서 그 돌이 녹아버리게 되는데, 이로 우리가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라고 합니다. 이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 침전되면서 종유석이라든지 석순, 석조와 같은 여러 지형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는 가끔씩 그 세계지리에서도 선지로 내는 편이, 그 선지에서 물어보는 편이라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여기서 침전된다는 건 이 물 자체에 탄산칼슘이 융해되어 있는데, 뭐 물 자체가 증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탄산칼슘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었을 때 이 다시 석회암과 같은 돌 형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물 자체의 탄산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을 우리가 침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석회화 당구라는 지형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석회암 당구 같은 경우에도 탄산칼슘이 녹아있는 물이 침전되면서 형성되는 지형인데, 이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 경차지를 따라서 흐르다가 뭐 물이 증발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인해서 이 탄산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침전될 때 형성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석회 당구 지형이 나타나는 곳들이 터키의 파묵칼레가 있는데, 이 터키의 파묵칼레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황릉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으로 석회와 당구가 나타나는 지형들인데, 아래쪽 사진에서 나눈 것처럼 이 탄산칼슘이 함유된 물이 경사지를 따라서 흐르다가 이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서 탄산칼슘의 농도가 물 속에서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약간 돌 형태로 굳게 되면서 그 형성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우리가 석회화 당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구할 때 이 단자가 계단할 때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석회화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계단 같은 지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석회화 당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석회 그 카르스트 지형에서 이런 식으로 움푹 파인 와지를 우리가 돌리네라고 부르고, 이런 돌리네가 몇 개가 합쳐지면은 오발레, 그리고 이 오발레의 규모가 커지면 폴리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석회암이 용식이 되고 남은 이 돌기둥들, 그 산봉우리들을 우리가 탑카르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석회 동굴도 또 나타나게 되겠죠. 이 석회 동굴 내에서는 천장에 달려있는 종유석, 땅에서 자라나는 석순, 이 두 개가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돌기둥, 석주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테라로사라는 토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테라로사라는 토양은 전반적으로 배수가 잘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석회암 자체가 물과 만나면 돌이 녹아버리면서 주변으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이 석회암 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테라로사 토양은 전반적으로 배수가 잘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과수농업이 잘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수농업이 물이 많으면 오히려 농사 짓기가 힘듭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오히려 좀 적어야 그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습연한 지역보다는 그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그 수분이 좀 적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르스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으로 기후 자체는 수비는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카르스트 지형이 형성이 되지만 토양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토양 자체에는 수분이 많이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수농업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업의 원료가 되어서 석회암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시멘트 공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석회암 같은 경우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 석회암이 성질이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돌이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대리석이 또 분포한 지역들이 많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경관이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서도 관광 산업이 발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석회암 자체도 원료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과도한 석회석 채굴로 인해서 카르스트 지형이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관광객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 같은 경우에는요. 물 가져가는 경우에 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혹시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 석회암 동굴들이 몇 개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석회 동굴 안에 들어갈 때는 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생수라든지 이런 거 들고 갔다가 뭐 물을 흘린다. 그러면 용식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굴이 약간 좀 훼손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석회 동굴 같은 지형들은 들어갈 때 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지켜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 내용이 해안 지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해안 지형 같은 경우에는 형성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크게 6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파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결인 풍랑과 바람이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물결을 우리가 너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거 자체를 뭐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파도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하고요. 이 해안 지형은 또 한편으로는 연안류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연안류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해안선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을 우리가 연안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해안선이 이렇게 있을 때 바닷물의 흐름 중에서 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흐르는 이 해수 흐름이 있거든요. 이를 우리가 연안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류가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우리가 조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뭐 땅 자체가 융기를 한다든지 또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땅 자체가 대륙이 침강을 한다든지 또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발 고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형성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해안선의 구분에 따라서도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리아스식 해안과 피오르 해안에 대한 구분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 5년 전까지는 평가원에서 좀 그래도 종종 출제를 하는 편이었었는데 안 나온 지 좀 꽤 됐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하지만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는 좀 꽤 됐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아스식 해안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해안선인데 주로 V자국의 해안선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피오르와 관련된 그 설명을 할때 하천에 의해서 침식이 될 경우에는 계곡이 V자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아스식 해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고요. 이 리아스식 해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섬이라든지 반도 많이 좀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나라 서해안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지역의 해안선이 교차한다라는 해안선과 산맥의 방향이 교차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V자국의 이 계곡이 발달하는 편이고 이 V자국을 중심으로 바닷물이 안쪽 깊숙하게까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해안선이 복잡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대륙과 땅과 연결이 되었지만 바다랑
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으로 분리되는 곳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뭐 섬이라든지 뭐 반도라든지 또는 망과 같은 지형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에는 빙하의 침식 자국으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U자국의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형성되는 해안을 우리가 피오르라고 보고, 이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만들어진 해안 전체를 우리가 피오르 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좁고 긴 형태의 만을 띠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수심이 좀 깊은 편입니다. 이 수심이 깊은 이유는 이 피오르 해안을 구성하고 있는 U자국 자체가 V자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수심 자체가 깊게 경사가 급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편들이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대표적으로 이 피오르 해안에 나타나는 지역들이 노르웨이의 북서해안, 뉴질랜드의 남섬에 위치하고 있는 남서부 해안이라든지 캐나다의 북서부 해안이라든지 칠레의 남부 해안과 같이 약간 좀 빙하의 영향을 받았던 곳들이 이 피오르 해안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리아스식 해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섬들이 좀 많은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을 좀 많이 분포하고 있죠.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는 이 좁고 긴 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피오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서 곳간만에서 형성되는 지형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곳이라고 하면은 해안선이 있을 때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침식 작용이 활발한 편이고 주로 암석 해안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망가 같은 경우들은 이 땅 안쪽으로 들어간 지역들인데 파랑의 에너지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파랑의 에너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고요. 모래 해안이 발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곳과 만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해안 지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내용이 암석 해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암석 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주로 발달하는 편인데, 첫 번째로 해시계라는 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시계라고 하면 파도가 오랫동안 침식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해안선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절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해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 파랑의 침식 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해안 절벽을 말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식대라는 지형은 이 해시계가 후퇴를 하면서 해시계 앞쪽에 발달하는 평탄면을 파식대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보면 평탄한 지형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파식대라고 부르고, 여기서 나타나는 절벽은 우리가 해시계로 구분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텍을 보시기 전에 해안당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안당구라고 하면 과거에는 파시대 또는 퇴적지형이었던 곳들이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계단 모양의 지형을 해안당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만약에 해수면이 하강을 해서 이 지점에 해수면이 위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형이 형성되었다고 해봅시다. 지금 계단 모양으로 지형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안당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당구라는 뜻도 이 단자가 계단이라는 뜻, 그 계단의 단자를 쓰고 있고, 구자 같은 경우에는 언덕 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이 해안당구라고 하면 바닷가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는 계단 모양의 언덕 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의 변동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절벽에 해당하는 해시계와 앞에 펼쳐져 있는 파식대, 계단 모양으로 형성되는 해안당구, 그리고 시스텍 같은 경우에는 해시계가 침식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차별 침식으로 인해서 단단한 암석 부분이 남아있는 형태를 우리가 시스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안쪽에는 그 단단한 돌덩어리가 있지만 주변에는 약한 돌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돌덩어리가 오랫동안 파도의 침식을 받다 보면은 약한 부분이 침식이 되면서
없어지게 되고 딱딱한 돌덩어리 기둥만 남게 되겠죠. 이러한 돌 기둥을 우리가 시스텍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텍 같은 경우에도 아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돌들은 침식을 받았지만 이 돌 기둥으로 남은 부분은 침식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스텍 같은 경우에도 차별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따로 개념으로서 설명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해식동굴 같은 경우에는 파랑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아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특히 좀 파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약한 돌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차별 침식을 받았다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모래해안인데요. 모래해안 같은 경우에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만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는 편이고 가장 먼저 사빈이라는 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바닷가에서 자주 보는 모래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래사장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사빈 같은 경우에는 하천 해안 침식으로 인해서 공급된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이 되면서 형성되는 모래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빈과 관련돼서 또 알고 계시면 좋은 지형 중 하나가 먼저 해안사고라는 지형을 보도록 하죠. 이 해안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리면서 쌓인 모래 언덕을 우리가 해안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령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이걸 우리가 사빈이라고 했을 때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겠죠. 자, 이 바람이 불면서 이 가벼운 모래 알갱이들이 뒤로 날리게 되고 이 뒤로 날린 모래 알갱이들이 특정 지역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모래 언덕을 우리가 사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해안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빈보다 모래 알갱이가 가볍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람에 의해서 모래 알갱이가 날려야 되기 때문에 사빈보다 사빈을 구성하고 있는 모래 알갱이보다 가벼운 입자들이 이 바람에 날리면서 만들어진 것이 해안 사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라는 지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주라고 하면 파랑과 연안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모래밭이 독처럼 길게 퇴적되는 지형을 우리가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빈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해안선을 평행하게 흐르는 연안류라는 흐름이 있다라고 봤었죠. 이 연안류의 흐름에 따라서 모래가 길게 둑처럼 퇴적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주와 관련돼서 알고 계셔야 할 또 다른 지형이 육궤도와 석호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먼저 육궤도를 보도록 하죠. 사주의 성정으로 인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을 우리가 육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여기서 이 지점에 섬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주가 쭉 길어지면서 섬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 섬이 이제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주가 성장이 되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을 우리가 육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섬과 육지를 연결해준 사주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육계사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석화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모래밭에서 사주가 형성이 되다가 만해 입구에서 사주가 형성이 되다가 이 사주가 너무 길어진 나머지 만해 입구를 닫아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주의 안쪽에 있는 만에 갇혀버린 바닷물은 마치 호수처럼 바다와 고립이 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석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석호라고 하면 후빙기 이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후빙기 해수면이 상승한 이후에 만해 입구에 바닷물이 들어차게 되고 이때 연안율에 의해서 이 사주가 만해 입구를 닫아버릴 정도로 성장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만해 입구가 막히면서 호수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걸 석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석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한국지리 하시는 분들은 좀 친숙하시겠지만 이 석호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 석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석호의 뒷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하천에 의해서 민물이 계속 유입이 되는 편인데 이 민물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기 때문에 민물의 공급을 꾸준히 받고 있는 석호는 염도가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로 규모도 계속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 민물이 유입이 될 때
민물만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 퇴적물질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만의 뒤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퇴적물질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석호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모래 해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형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모래밭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빈, 이 모래 알갱이들이 뒤로 날려가게 되면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면서 만들어진 언덕을 우리가 해안사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주가 성장을 하면서 섬과 연결하면 이 섬을 우리가 육계도, 이걸 연결해준 사주를 우리가 육계사주라고 부르고, 사주가 성장하면서 만약 입구를 닫아버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를 석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란 거죠. 자, 그 다음에 갯벌 해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갯벌 해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사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어야 갯벌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수 가만의 차이가 커야 합니다. 이 조수 가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 갯벌 해안이 주로 형성이 되고, 파랑의 힘이 또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갯벌 해안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갖춰지게 되는데, 갯벌 같은 경우에는 민물 때는 바닷물이 잠기지만 썰물이 되면 평탄한 지역이 드러나는 해안 퇴적 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래 해안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전투와 같은 미림 물질의 비중이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갯벌 해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 보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미립자 물질인 점토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정화해주는, 그래서 오염 물질을 정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산호초 해안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산호초 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서 석회질의 이 산호층 유해들이 퇴적이 되면서 형성되는 해안을 우리가 산호초 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산호초들이 또 많이 번식하기 때문인데요. 이 산호초 해안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30도 사이, 열대 또는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인근 지역의 수심이 얇은 곳에서, 얇은 바다에서 이 산호초 해안이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산호초 해안이 발달하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대보초 산호지대와 카리브해가 대표적인데, 이 내용은 평가원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산호초 해안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이 일단 풍부를 해야 되고, 이게 퇴적이 된 지형인데 남북이 30도 사이에 열대 또는 아열대 수심이 얇은 바닷가 인근 지역에서 산호초 해안이 나타난다 라는 내용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산호초 해안 인근 지역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해안 지형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산호초양 같은 경우에는 파도라든지 해일, 파랑의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5단원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어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